이 아이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의원의 차가운 선고가 떨어졌을 때 저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붉은 수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열기는 제 작은 몸을 불태우듯 달궈졌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는 그 소리에 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담기지 못한 왕과 인간의 진짜 역사 이야기, 통일신라부터 조선, 그리고 근현대까지 왕과 인간의 선택, 실수, 그리고 숨겨진 기록을 차분하게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병은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당시 조선 팔도를 휩쓸던 무서운 역병이었죠.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뛰놀던 옆집 아이가 오늘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앞세우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통곡했고 온 동네가 죽음의 그림자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연두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병을 손님이라 불렀습니다. 마마신이 찾아온다고 믿었죠. 그래서 병이 돌면 구슬하고 금주를 치고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술로는 고칠 방법이 거의 없었고 살아남는 것은 오직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열이 나기 시작한 건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글방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마를 짚어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농아, 네 몸이 불덩이구나. 어머니는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셨지만 저는 추위에 덜덜 떨었습니다. 여름 같은 더위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겨울 같은 한기에 시달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낮인지 밤인지 어제인지 오늘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얼굴에 무언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붉은 점 몇 개였습니다. 거울을 보던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점들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굴, 목, 가슴, 팔, 다리, 손바닥, 발바닥까지 제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마다, 마마가 왔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천연두 환자가 생긴 집은 온 마을에서 깊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고 친구들도 더 이상 우리 집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제 곁을 지키셨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시고 미음을 떠먹이려 애쓰셨지만 저는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입안 가득 수포가 생겨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사흘째 수포들이 곪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고름이 차올랐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저는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신음만 흘러나왔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귀농아, 견뎌라. 조금만 견디면 된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이 상태로는 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을의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다녀갔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지어주긴 했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나이 많은 의원이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온몸에 수포가 이렇게 많이 생긴 아이는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얼굴에 밀집된 경우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환한 빛이 보였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아버지께서 급히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족 출신의 명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겁니다. 이헌길이라는 분이었죠.
보통 양반들은 감히 부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 전한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은 멀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해도 며칠은 걸릴 터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5째 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고통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죽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음성이었죠.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분이 보였습니다. 도포 자락을 나풀거리며 제 곁에 다가오시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이연길 어른이셨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분의 차분한 말씀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도 땅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연길 어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곧장 제 상태를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수포의 분포가 심하지만 아직 고름이 완전히 차오르지 않았군. 맥도 아직 살아있어. 그분은 제 손목을 짚으시고 눈을 들여다보시고 입안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오신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귀한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삼, 사향, 우황, 평생 구경도 못할 만한 것들이었죠. 당장 이 약을 다리시오. 한 시즌마다 한 숟갈씩 먹이되 절대 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약을 다리는 동안 이연길 어른은 제 몸의 수포들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어떤 것은 터뜨리시고 어떤 것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신중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께서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흉터가 남든 안 남든 제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연길 어른은 사흘 밤낮을 우리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약을 처음 삼켰을 때 쓴맛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쓴맛과 함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연길 어른은 한 시즌마다 정확히 약을 먹이셨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약이 몸에 퍼질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여도, 너무 적게 먹여도 안 됩니다. 그분은 모래시계를 옆에 두고 시간을 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졸음을 참으며 약을 다리면 그분이 직접 온도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먹이셨습니다. 약이 너무 뜨거우면 목구멍의 수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미지근하게 식혀서 주셨죠. 첫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온몸의 수포에서 고름이 터져 나왔고 이불은 금세 진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연길 어른은 깨끗한 무명천으로 계속 닦아내셨습니다. 왕족 출신의 귀한 분이 천한 병자의 고름을 직접 닦아주시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생명 앞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죠. 저도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몸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둘째 날,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길 어른이 제 이마를 짚어보시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징조였죠.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연두는 열이 내린 후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수포가 마르면서 딱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 딱지를 절대 손으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머니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딱지를 일찍 떼면 흉터가 더 깊게 패이고 심하면 다시 곪을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 손을 천으로 감싸서 무의식 중에 긁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고 어머니께서 약을 다리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연길 어른은 제 침상 옆에 앉아 맥을 짚고 계셨습니다. 깨어났구나.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지하시며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아직 목 안의 수포가 다 낫지 않았다. 물만 조금씩 마시거라.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가움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연길 어른은 그날 오후에 떠나셨습니다. 고비는 넘겼으니 이제는 잘 먹고 잘 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전 어머니께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천연두를 치료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병을 앓는 이가 있으면 이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마진기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저도 일어나 절을 하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연길 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큰일을 할 상입니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끝으로 이연길 어른은 떠나셨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렸고 그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그분이 제게 주신 것이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회복은 더뎠습니다. 수포가 마르는 데만 열흘이 더 걸렸습니다. 온몸에 딱지가 앉았고 그것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연길 어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 손을 계속 붙잡고 계셨습니다. 귀농아, 조금만 참아라. 절대 긁으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딱지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등에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딱지가 떨어진 자리는 분홍빛 새살이 돋아났지만 오목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제 몸 곳곳에 그런 자국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딱지가 떨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뺨에, 턱에 수십 개의 흉터가 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썹 위쪽에 깊게 패인 흉터가 마치 눈썹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미.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눈썹이 세 개처럼 보인다는 뜻이었죠. 어머니께서 황급히 거울을 빼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귀농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흉터들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9살 아이에게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고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아셨을 겁니다. 며칠 후, 처음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담 너머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함께 뛰놀던 아이들이었죠. 저는 반가워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귀농이다. 귀농이가 살아났대. 한 아이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뒷걸음질을 쳤고 어떤 아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아이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동정, 호기심, 때로는 거부감. 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귀농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한다. 내 얼굴의 흉터는 내가 죽음을 이겨낸 증표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이 당장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글방에 가는 것도 꺼려졌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셨죠. 이연길 어른이 남기고 가신 마진기방이었습니다. 귀농아, 이 책을 읽어보겠느냐?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내 목숨을 구하셨다. 이 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담겨 있을까? 너도 언젠가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날 밤, 저는 마진기방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한자가 빼곡했고 의학 용어들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글씨를 따라가다 보니 그분이 얼마나 세심하게 환자를 돌보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천연두 초기에는 반드시 열을 관찰해야 한다. 열의 높낮이와 환자의 의식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사실은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이 날 때, 수포가 생길 때, 고름이 차오를 때, 각각의 단계마다 적절한 치료법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한 달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하니 의아하셨겠죠. 하지만 제 눈빛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귀농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날부터 저는 글방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제 얼굴로요.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는 명백히 피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훈장님께서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구석 자리였죠.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이 신경 쓰일까봐 배려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참았습니다. 자, 오늘은 논어를 배우겠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훈장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구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움이란 기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었고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논어와 맹자를 떼었습니다. 훈장님께서 놀라워하셨죠. 귀농이 너 이렇게 총명했더냐. 한번 읽으면 다 외우는구나. 사실 총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중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뛰어놀 때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책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실력이 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던 아이였습니다. 귀농아, 나 이 구절 모르겠어. 가르쳐 줄래?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물어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제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제 얼굴의 흉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었죠.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글짓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고을 전체의 아이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걱정하셨습니다. 귀농아, 꼭 나가야 하느냐? 사람이 많을 텐데.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제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가을날의 감회였죠.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을 거쳐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진다. 살아남은 것들만이 가을을 맞는다. 나는 살아남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 경험이 글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야기, 흉터를 안고 사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어른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고을의 원님이셨죠. 네, 글을 읽었다. 10살 아이가 쓴 글이라고 믿기지 않는구나.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이 놀랍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제 글만 보셨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가치는 얼굴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11살이 된 저는 이제 글방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제게 어려운 책들을 주시며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역, 춘추, 예기,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책들이었지만 저는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천연두가 다시 돌았습니다. 옆 동네 아이가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1년 전 저를 보며 혀를 찼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맞은 기방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달려가셨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병든 아이는 저보다 어렸습니다. 겨우 7살쯤 되어 보였고 온몸에 수포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책을 펼쳐 읽으시며 약을 다리셨습니다. 이연길 어른이 적어두신 처방대로였죠. 저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약재를 준비하고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 병을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흉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도 이 병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형 얼굴에 이런 자국이 생겼어. 너도 나을 거야. 아이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흉터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만 여겼던 제 흉터가 갑자기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간호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교대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이연길 어른이 저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이가 살았어. 아이 어머니가 울며 저희에게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 얼굴의 흉터를 보며 동정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연길 어른처럼 사람을 살리는 책을 쓰겠다고. 제가 겪은 고통이 제 얼굴의 흉터가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세월이 흘러 22살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죠. 시험장에 들어서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붓을 들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면 세상은 오직 그 문제와 저만 남았으니까요.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과를 준비했고 28살에 마침내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2등으로요.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문으로 말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제 흉터가 아니라 제 생각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학문을 접했습니다. 경학, 역사, 천문, 지리,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 가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학이었죠. 특히 전염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명나라에서 들어온 의학 서적이었는데 천연두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마진기방 이후로 처음 보는 체계적인 천연두 치료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책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초를 5때나 태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베껴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에 쥐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9살 정조 임금님을 처음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젊은 군주께서는 학문을 사랑하셨고 신하들과 자주 토론하셨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임금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경들은 백성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신하들이 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법을 말했고 어떤 이는 도덕을 말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도덕이 있어도 병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임금님께서 관심 있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저는 천연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병으로 죽어간다는 것. 하지만 적절한 치료법만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제 경험담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신도 어릴 적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분의 의술을 배운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더 널리 퍼진다면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경이 그 일을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날부터 저는 의학 연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관직 업무를 보고 밤에는 의서들을 연구했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마진기방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의서들의 내용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연길 어른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셨던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니 저는 곧장 상가로 달려갔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어른의 영정이 보였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9년 전 저를 살려주셨던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삼배를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어른의 의술을 반드시 세상에 널리 펼치겠다고.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상을 치르고 나서 어른의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크면 큰일을 할 것이라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평생 기록하신 치료 일지입니다. 정 어른께서 받아주시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두꺼운 책 여러 권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신 것이 분명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니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천연두뿐만 아니라 홍역, 수두 등 여러 질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일지들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글씨를 따라가며 저는 마치 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천연두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초기에 열이 날 때 적절한 약을 쓰면 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살았고 어떤 환자는 죽었습니다. 살린 경우에는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죽은 경우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에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역력했습니다. 한 달을 꼽아 그 일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마진기방은 기본서였고 이 일지들은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훨씬 더 완벽한 치료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를 돌며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천연두를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약재가 좋았는지, 실패한 경우는 왜 실패했는지. 31살, 저는 드디어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마과회통으로 정했습니다. 마진, 즉 천연두와 홍역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로 꿰어낸다는 뜻이었죠. 첫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천하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자식을 병에서 구할 수 없다. 이에 마진과 홍역의 증상과 치료법을 상세히 기록하여 만백성이 자식을 잃는 슬픔을 덜고자 한다. 책을 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유배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으로 살았지만 밤에는 생명을 구하는 의서를 쓰는 의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나라에서 버림받은 몸이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책을 쓰고 있다니. 강진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의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붓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종이에 떨어져 번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과회통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담긴 책이었으니까요. 9살 때 죽음의 문턱에서 본 것들, 이연길 어른의 따뜻한 손길, 흉터를 안고 살아온 30년의 세월,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구하고 싶은 간절함. 책의 구성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천연두와 홍역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치료법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 단계별 증상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초기, 중기, 회복기로 나누어서요. 초기에는 반드시 고열을 주의해야 한다. 열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서 온몸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천연두를 의심해야 한다. 이때 해열제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오히려 발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숨쉬기 힘들었던 것, 입안 가득 수포가 생겨 물조차 삼키기 힘들었던 것, 온몸의 수포에서 고름이 터져 나왔던 것, 하나하나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처방을 달았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처방을 기본으로 하되 제가 추가로 연구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어떤 약재를 언제 써야 하는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환자의 나이와 체격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특히 신경 쓴 부분은 합병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연두로 직접 죽는 경우보다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폐렴, 폐혈증, 뇌염,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수포가 터진 후 상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깨끗한 물로 씻어주되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 딱지가 생기면 절대 손으로 떼어내서는 안 된다.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흉터가 덜 남는다. 이 부분을 쓸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처럼 얼굴에 흉터가 남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했거든요. 물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흉터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34살 되던 해봄, 드디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4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쓰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 몸이 유배지에서 겪는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책의 끝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얼굴의 흉터가 이 책 한 권으로 의미를 갖는다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배 중인 죄인이 쓴 책을 누가 출판해 주겠습니까? 더구나 의서는 잘못 쓰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함부로 찍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강진에는 제 학문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사본을 만들어 전국의 의원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 두 부, 10부. 손으로 직접 베껴 쓴 책들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첫 소식이 왔습니다. 전라도의 한 의원이 마과회통의 처방대로 천연두 환자를 치료했는데 10명 중 9명이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절반도 살리기 힘들었는데 이 책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 책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 흉터가,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전국 각지에서 마과회통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의원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느 시골 마을 이장의 편지였습니다. 저희 마을에 천연두가 돌았을 때 의원도 없고 약도 없어 모두들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 마을에서 선생님의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를 아는 훈장님이 책을 읽어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약을 구하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20명의 아이 중 18명이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마을의 은인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벼슬을 하고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57세 때였습니다. 18년 만이었죠. 고향 땅을 밟았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이연길 어른을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금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연길 어른의 의술이 정약용 선생을 통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 비를 세웁니다. 비문을 읽으며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른께서 제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았습니다. 50이 넘은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흉터가 보였습니다. 눈썹 위에 깊은 자국, 뺨에 오목한 흔적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흉터들이 있었기에 천연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흉터들이 있었기에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제 별명 산미도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천연두를 이겨낸 사람, 그 경험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학자. 그로부터 몇 년 후, 한 젊은 의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과회통을 읽고 의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제 동생이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마을 아이는 마과회통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저도 그런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의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의서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마과회통뿐만 아니라 이연길 어른의 일지들, 제가 수집한 다른 의서들까지 모두 그에게 전수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공부하고 더 발전시켜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라. 그렇게 이어져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책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 배움에 대한 열정. 71살, 제 생을 정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붓에 남길 것들이 아직 많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이연길 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귀농아. 내가 많은 생명을 살렸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수염, 그리고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흉터, 제 삶의 증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흉터를 부끄러워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고통을 희망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흉터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 얼굴의 흉터는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흉터를 안고 삽니다.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흉터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저는 제 흉터와 함께 살아왔고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과회통은 그렇게 탄생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천연두로 얼굴에 흉터를 얻은 아이가, 산미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한 학자가 된 이야기. 죽음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그 경험을 나누며 살아온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라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더 뜨거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